안녕하세요. 신명나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청주에 사는 여성이에요. 인생 왜 이렇게 못 즐겼나 싶게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인사를 가던 날이었어요. 결혼 전 저밖에 모르는 남편을 보며 이런 남자라면 가정이 평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밖에 모르던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갔고 그런 모습을 보니 내가 이 남자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고 잘 몰랐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고 조금은 어이없는 날들이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지? 갔다 오면 얘기하려고 기다렸다. 이 시골에서 네 시누이 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데 자취방 집값이 어마어마하잖니. 그래서 그런데 네 시누 너네 집에서 숙박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아이, 왜 안 돼? 내 동생인데. 그래도 되지, 연희야? 뭐 내 동생이다 싶으면 불편할 것도 없잖아. 엄마, 걱정 마셔요. 그래, 이 청춘 시골 구석에서 보낼 수 없지. 이제 슬슬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서울에 가서 하면 좋잖아. 괜찮죠, 언니? 안 될 게 뭐가 있어. 우리 호세가 된다면 되는 거지. 형제 등한시하면 못 쓴다. 빗줄이 누가 있어? 서로밖에 더 있어? 언니는 착하니까 당연히 허락해 주겠지. 어차피 언니네 신혼집 방도 남잖아요. 저 신경 쓸 거 전혀 없으니까 괜히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언니랑 오빠 올라가는 길에 바로 따라 올라가야 하니까 짐이나 빨리 싸야겠다. 웬만한 건 다 언니네 있죠? 그럼 그냥 몸만 와도 돼. 너 입을 옷까지 몇 개라. 야, 그리고 없으면 사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짐 몇 가지만 챙겨.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부탁하셨어요. 깡 시골에서 할 게 없다며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셨죠. 솔직히 신혼에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불청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끼리 그렇게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내 편이 되어줘야 할 남편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두고 저에게 상의 한 번 안 한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가씨랑 같이 산다고 할 수가 있어? 신혼이기도 하고 그래도 신우인데. 내 동생이면 당신 동생이나 마찬가지지. 너무 정없는 거 아니냐? 네 가족, 내 가족 따지려고 결혼했어? 솔직히 정의가 시골에서 뭘 하겠어. 이왕이면 큰 물에 올라와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면 좋지. 같이 사는 거 잠깐이야. 금방 취직해서 시집 가면 그만이라고. 그때까지 먼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오빠랑 같이 있는 게 안전하기도 하잖아. 네가 이해해라, 그냥.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랑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어머님이랑 자기가 된다고 하면 난 무조건 그냥 따르는 사람이야? 막말로 이 집 내가 청약해서 해온 건데 너무 당신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 네 집 내 집 하는 거냐?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네 집이면 내 집인 거지. 너무한다 진짜. 너 이렇게 차가웠니?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이해하라고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신혼 초이기도 하고 여자 혼자 서울에서 위험하게 홀로 자취를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이해하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일이니까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같이 살고부터 일어났어요. 처음에 얌전하던 신우이는 점점 남편에게 의지하는 의존도가 높아져만 갔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아져 갔어요. 취직을 하겠다던 신우는 집에서 노는 일이 많아졌고 돈을 벌지 않음에도 씀씀이가 커졌는데 대놓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아져 갔습니다. 다 큰 성인이 저렇게 집에서 놀면서 돈을 바라니 철이 없어 보이면서 얄밉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빠, 나 용돈 좀. 오늘 친구들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엄마가 돈 보내는 걸 깜빡하셨나 봐. 한 30만 원쯤이면 될 것 같은데. 어쩌냐? 나 돈 뽑아놓은 게 없는데. 아, 당신이 좀 줘. 뭐 이럴 때 신우이 용돈 주지 언제 주겠어? 세연이가 줄 거야. 아, 저도 현금이 없는데 어쩌죠? 제가 가진 게 10만 원 뿐이라서요. 이거라도 드릴까요? 지금 당장 출근도 해야 하고. 그럼 언니 카드 있죠? 카드 빌려주세요. 카드로 하죠 뭐. 오늘 친구 생일이라 거하게 놀아야 하거든요. 얼른 주세요. 그래, 자기 카드 있잖아. 모처럼 세연이 노릇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 언니한테 종종 용돈 타서 그러면 되겠다. 너네 세연이 얼마나 능력자인데. 나보다 더 잘 보니까 당신이 가끔씩 정이 용돈도 주고 그러면 되겠다. 보기 좋네, 자매 같고. 신랑과 신우의 말에 경악을 했지만 그래도 처음 주는 용돈이니 그래 생색내지 말고 기분 좋게 주자라고 마음을 다잡고 신우이에게 카드를 줬습니다. 신우이는 카드를 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호의를 베풀 때 생색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언짢잖아요. 그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우이가 처음 달라고 한 용돈이 30만 원 그쯤이었으니 카드로 그 정도만 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오산이었죠. 어머, 새언니 카드 찬스 너무 좋네요. 오늘 거하게 쓰고 놀아도 되죠? 언니도 동생 없으니까 동생이다 생각해요. 네, 뭐 그래도 아가씨 처음으로 서울 상경에서 노는 거니까 재밌게 놀아요. 매번은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에이, 내가 언니 벌이 수준을 아는데 간간히 용돈도 주세요. 어차피 언니는 지금 돈 들어갈 때도 없잖아요? 이래서 애는 늦게 낳아야 돼. 언니는 애도 없고 둘이 벌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유도 있고 내가 진짜 오빠랑 새언니 복은 있다니까. 하여튼 언니 카드 잘 쓸게요. 저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 말고 두 분이 오붓하게 식사하세요. 신우의 말이 기가 막혔지만 워낙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자랐으니 그런가 보다 했고 그날 카드를 주고 전 정말 후회를 하였답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문자 소리에 기겁을 하게 되었고 그 문자는 신우이가 제 카드를 있는 족족 긁는 문자였어요. 맛집은 물론 쇼핑 그리고 술집까지 아주 알차게 쓰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용돈을 쓰라고 준 카드지만 하루에 130만 원을 긁어버린 거예요. 저도 직장인이지만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되면서 화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자 남편은 결혼 전 제가 알던 남편과는 다르게 남의 편이었어요. 본인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실 이런 부분이 결혼 초부터 드러났던 터라 헤어질 생각도 했었지만 저희 엄마가 이혼을 하셔 혼자 사시기 때문에 딸마저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가정을 꾸린 만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루에 130만 원을 쓸 수가 있어? 남의 카드 쓰면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니야? 뭘 그런 걸 가지고 생색이야. 애가 서울 올라와서 좀 신나게 논 거 가지고 얼마나 시골에서 답답했겠냐? 그리고 매번도 아니고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지. 애한테 눈치 주지 마. 주눅 드니까. 세훈이가 통 크게 한번 쌌다고 생각해. 아가씨보다 자기한테 더 화난다. 자기 원래도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뭘 믿고 자기랑 결혼 생활을 하겠어. 신혼인데도 벌써 본인 가족 감싸기 급급한 사람인데 아닌 건 아니라고 알려주고 따끔하게 야단 쳐야지. 지금 감싸기 급급하잖아. 넌 동생이 없어서 그래.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한 번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는 거야. 한 번? 지금 아가씨 저 카드 쓰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어. 알아?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먹은 거 설거지를 해. 아님 빨래를 해. 나 회사 갔다 오면 집이 난장판이야. 그런데도 맨날 TV 보면서 과자나 먹고 앉아있고. 다 큰 성인이 정상이야? 그래서 또 내 동생한테 눈치 줬어? 안 봐도 훤하다 아주. 얼마나 귀를 꺾었으면 애가 지금까지 안 들어오냐. 네가 나이도 많고 언니인데 그걸 이해 못해? 나도 너 결혼 전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줄 진짜 몰랐다. 나야말로 충격이야. 남편은 제가 시누이에게 눈치 준다고 오히려 저에게 따지듯 뭐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고 시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이 집안은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집이었죠. 시누이가 쓴 돈만큼 시어머니는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꼴랑 20만 원을 주며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하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만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니 일단 받아들이자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받아들였던 게 잘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참아야 된다고 했고 저 역시 가끔은 이런 부분이 길들여지자 내가 너무 냉정한가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어요. 신혼 초부터 계속되는 압박으로 애초에 불쾌하지만 그러려니 했던 날이 되었어요. 애한테 얘기 들었다. 자, 여기 20만 원이야. 애가 좀 나가서 돈 좀 썩기로 써니? 그걸 그렇게 눈치를 주고 야박하게. 아휴, 네가 동생이 없어 봐서 그러는데 형제 사이가 어디 부부 사이랑 같은 줄 알아?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라. 가뜩이나 눈칫밥 먹는 애, 돈 가지고 그러면 되겠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부탁한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은 어느 정도 해줘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님 말씀 무슨 뜻인 줄 알겠으니 일단 받아들일게요. 그래,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 제가 어려서 몸도 약하고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집안일 이런 것도 시키지 말고 웬만하면 네가 좀 해줘. 쟨 그런 거 못한단 말이야. 시집 가면 실컷 할 건데 이럴 때 쉬어보지. 너도 여자니까 이해하지?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 역시도 같은 딸 입장인데요. 그래도 같이 살면 서로 도와서 하는 게 도리지. 어떻게 그래요?
얘 좀 봐. 말대답 그만해라. 너도 딸 낳아보면 다를 거야. 얼마나 공주처럼 키운 딸인데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키길. 다 큰 성인 귀하게 자랐다고 마냥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데 기가 막혔지만 신우이에 관련된 일 빼고서는 남편과도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8개월가량 저희 집에서 지내며 취직 자리도 알아보지 않고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한두 번 만난 남자와 혼전 임신을 하여 속전속결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었지만 이렇게 신우이에게 해방이 되나 싶은 마음도 들면서 솔직히 좋았기도 했어요. 이젠 저 철없는 신우이 집에서 안 봐도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니 제 남편에 대한 의존도보다도 본인 남편에게 의존할 거라는 생각에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거 웬걸? 신우이는 시집을 가도 절대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언니보다 내가 먼저 임신해서 언니 마음이 좀 그렇겠네. 역시 어리니까 임신도 잘 되나 봐요. 언니 좀 그런 거 아니죠? 네? 에이, 전혀요. 오히려 아가씨 임신은 축복이죠. 축하드려요. 그리고 결혼도요. 앞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뒤엔 좋은 일도 분명 많을 거니까 남편분이랑 잘 해결해 나가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정말 축하해요, 아가씨. 네, 고마워요. 언니, 축의금은 넉넉히 할 거죠? 언니 축의금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 결혼 얼마나 축하하는지 봐야죠. 남의 새언니들은 엄청 두둑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기대되라. 우리 언니는 얼마나 할까? 어이구, 너네 새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당신 신경 좀 쓰이겠는데? 남들보단 더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하나밖에 없는 신우이가 시집 가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언니, 기대할게요. 저 돈 좋아하는 거 알죠? 남매가 쌍으로 헛소리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너무 나빴고 축의금까지 대놓고 바라는 신우이를 보며 진짜 양심 따위는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시집을 가게 됐으니 내가 속 썩을 일은 없겠다 싶어 좋게 넘어가기로 했죠. 신우이만 시집을 가면 남편과의 사이에 불만은 없을 거라고 단정을 지었고 실제로 시댁일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우이는 시집을 가게 되었고 아이도 출산했어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우이 남편이었기에 신우이는 아이를 얻고 남편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전염병 때문에 가게가 잘 되지 않자 신우이는 또다시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남편에게 기대려고 하기 시작했고 신우이뿐만 아니라 신우이 남편도 어찌나 신우이와 똑같은지 끼리끼리였어요. 오빠, 나 이번 달에 용돈 좀 주면 안 될까? 이번 달도 적자야 정말. 그래도 내가 안 쓰고 살 순 없잖아. 오빠가 도와줘. 그래야지. 네가 많이 힘들겠다. 김서방 많이 힘들어? 너희 집 정리하고 엄마네로 들어가는 게 어때? 집세라도 아껴야지. 아마 엄마도 그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엄마가 정 안 되면 우리 집이라도 당분간 괜찮아. 방 2개 남잖아. 자기야, 그건 아니지. 내가 많이 참았는데 아가씨도 독립했으면 어느 정도 본인 앞가림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이럴 때마다 오빠가 도와주고 어머님이 도와주면 아가씨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안 그래요, 아가씨? 본인 앞가림 하셨으면 해요.
언니, 말 웃기게 하네요? 하여간 정도 없지. 어쩌다 오빠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집안꼴 잘 돌아간다 아주. 냉혈한도 아니고 동생이 좀 어렵다는데 오빠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독립이니 어쩌니. 이래서 외동만 있는 집은 다 이기적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그동안 도와준 거 싹 다 빼고 말하네요. 저 역시도 진짜 화나네요. 내가 뭘 위해서 참은 건지. 아, 그만해, 자기도. 진정하고, 이번 일은 자기가 좀 심했어. 자기가 형제가 없어서 이 마음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진정 좀 해. 솔직히 장모님이랑 단둘이 살면서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건 좀 우리보다 적겠지. 그래도 이런 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애? 이게 가족애니? 아주 한 사람 인생을 망치려 하는 건데 당신들이 아가씨 망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혼자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해결을 못할 수가 있어? 아가씨, 이제 아이 엄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아가씨랑 고모부가 헤쳐나가야죠. 저놈의 형제 없다는 소리가 진절머리 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남편도 제가 너무 완강하니 결국 저희 집에는 데리고 오지 못했고 시어머니 집으로 시누이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까지 정리했음에도 시누이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누이 남편마저 허세로 가득했던 사람이었기에 남 밑에서 일을 못한다고 잘 되지 않는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질질 이어나갔죠.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가게를 붙잡고 있게 되니 시누이도 돈이 너무 궁하고 힘들었는지 역시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기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전 속이 답답해 쓰러질 지경이었죠. 아무래도 정인에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거 우리가 든 적금 있잖아. 먼저 깨서 급한 불부터 끄라고 할까? 당신 제정신이야? 나랑 결혼 왜 했어? 그냥 동생 호구로 살지. 왜 나까지 피해보게 하냐고. 좋은 오빠, 좋은 아들은 당신 혼자 해. 엄한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적금 깨기만 해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럼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야? 오빠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그럼 내 마음이 편하겠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럼 내 마음은 이렇게 천불나도 괜찮다는 거야? 나 2번 말 안 해? 진짜 작작해. 마지막 경고야. 어우,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지 동생이었어 봐. 당장에 도와주자고 했을 테지.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뭐? 아니, 난 내 동생이었어도 저렇게 크게 놔두지 않아. 애엄마라는 사람이 뭐 하나 혼자 해결도 못하고, 아우, 한심해. 제가 워낙 단호하게 얘기를 하자 남편도 적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그렇게 계속 힘들어했고 결국 가게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시누이는 하루 종일 징징대었나 보더라고요. 진짜 지겨운 일상이었죠. 나 진짜 힘들어, 엄마. 몇 달째 가게 주인은 돈 달라고 징징거리지? 장사는 안 되지. 애 분유값에 기저귀 값에. 엄마, 나 한 번만 나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네 집 월세로 돌리고 그 돈으로 우리 좀 살려줘. 아니, 오빠네한테 말해볼까? 아휴, 그렇게 힘든 거야? 엄마네 집은 안 되지. 그 하나 있는 집인데.
그거마저 팔면 어쩌라는 거야? 일단 네 오빠한테 얘기해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아니면 너네 새언니나 지가 어쩔 거야? 이 집에 시집 왔으면 희생은 해야지. 이혼녀 되기 싫음 우리 말 따라야 하지 않겠어? 엄마만 믿어. 아무래도 지 엄마가 이혼을 했으니까 지는 이혼하기 싫어서라도 우리 말 따를 거야. 우와, 진짜 우리 엄마 너무 똑똑하다니까. 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나마 한숨 돌리겠네. 고마워, 엄마. 멋대로 본인들끼리 판단을 한 후 시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회사 조퇴 좀 하고 시댁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호출을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발언을 할 줄은 몰랐고 옆에 있던 남편 또한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들며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자 정말 있는 정마저 다 털리며 이 집안과 사달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쩜 인간들이 지네 가족밖에 모르는지 어쩌면 전 가족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머님, 급한 연락하셔서 조퇴하고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정도로 연락하신 거면 보통 일이 아니실 건데. 그래, 여기 앉아봐라. 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해서 네가 당황할 수도 있다만 가족 좋은 게 뭐니? 너희 친정엄마가 도곡동에 자가로 사신다고 했지? 에휴, 정인의 가게 월세도 밀렸는데 이미 보증금도 숱하게 까여서 낼 돈도 없단다. 어쩌니? 어쩌긴요. 고모부가 아르바이트 하시거나 아가씨가 아르바이트 하셔서 버셔야죠. 빨리 가게를 접던가. 이게 맞지 않나요? 얘는 가게를 왜 접어? 이제 전염병 끝나면 더 잘 될 건데. 그래도 버텨봐야지.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주는 게 어떠니? 그래, 엄마가 오죽하면 너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소. 정이 안타깝잖아. 뭐 좀 잘해보려는데 안 되는 거. 네 엄마 도곡동 집값이 뛰던데 지금 팔면 금액은 딱 나오겠던데 집 좀 팔아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떠니? 너랑 네 남편 사정도 뻔한데 차라리 사돈이 집 팔아서 너 좀 도와준다 하고 우리 딸 좀 도와줘라. 애까지 딸려가지고 지금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인의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가족이 함께 살아야지. 그 집 팔고 정인의 가게세랑 조그만 빌라 같은 거 얻어주면 좋겠는데 너네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너 외동딸이라 해주실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죠? 아주 자식들이랑 엄마가 쌍으로 똑같아서 말이 안 나오네. 어머니, 뭐라고요? 뭘 팔아요?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한테.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 혼자서 그 아파트 사시는 것도 오버잖아. 솔직히 이혼하고 너 혼자 키워가지고 정도 없이 자라게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한부모 가정 며느리 들이는 게 쉬웠을 줄 아니? 너네 엄마한테 지금이라도 부모 노릇하라고 해라. 꼭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드니 너는? 엄마 말이 다 맞아. 솔직히 부모가 이혼하면 자식도 이혼한다던데 너까지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말 들어. 어머님도 어이가 없었지만 옆에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드는 남편을 보니 확실히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자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남편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본인의 주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듯이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고 참 가소로웠어요. 너무들 하시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가씨 뒤치다꺼리만 하다 신혼생활 끝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엄마 집까지 팔아서 아가씨를 도와주라고요? 다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무리 귀한 딸이지만 저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다 큰 성인 맞아요? 하물며 애엄마인데 어머님이랑 당신이 너무 싸고 돌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어머님 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길 가다 모든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 진짜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할 줄 몰랐어. 너 말 다 했어? 아니, 당연히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다른 사람 도와주자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 도와주자는 건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냐? 나도 어이가 없다. 나 이렇게 내 가정 나 몰라라 하는 마누라랑 더 이상 못 살아. 장모님 집 안 팔고 안 도와주면 너랑도 살 수 없지. 이혼이야. 그런 줄 알아. 난 무엇보다 가정이 우선인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나 몰라라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 너 어디 이혼녀가 살기 편한 세상인 줄 아니?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도와줘. 지혜미도 이혼을 하더니 너도 그 피를 물려받았나? 아주 이혼하고 싶어 환장을 하는구나 네가. 이혼녀로 살아봐야 정신 차리지? 그래, 내가 바라던 바다. 이혼해.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그나마 시댁 문제 아니면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그거 하나 보고 참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네 가족이 우선이라면 난 너랑 못 살지. 그리고 네 동생 때문에 우리 엄마 집을 팔아? 이거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 아냐? 이보세요. 저 이혼녀 돼도 상관없고요. 지금 집 4명이고 내가 청약받아서 산 거니까 짐 싸들고 나가.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두 모자는 동공이 흔들렸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더니 남편은 이제야 뭐가 잘못됨을 직감했는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어요. 시어머니 또한 제가 세게 나가자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저는 이 가족에게 넌덜머리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왕 이혼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당장 이혼을 진행하려 절차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시댁에게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듣더니 세상에 무슨 그런 시댁이 있냐고 충분히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주셨어요. 전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막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태도를 돌변하며 제 마음을 변화시키려 애를 쓰게 되었어요. 이혼은 무슨? 너 네 애미 따라가려고 그러냐? 어디 우리 아들 이혼남을 만들려고 들어? 마음 바꿔라. 그리고 이혼하려거든 그 집은 반으로 나눠야지. 우리 아들도 살던 집인데 그러지 않으려거든 이혼은 꿈도 꾸지 마. 뭐 별 대수로운 일이라고 이혼을 하려고 들어? 뭐 우리가 말을 막 한 건 사실이지만 오죽하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마음 돌리거라. 그래, 너 너무 오버한다. 일단 네가 기분 상한 건 있다고 하니 미안하게 됐어. 그러니까 소송 취하해 당장. 웃기고들 있네. 진작에 끝을 냈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 나갔지. 이런 인간들을 뭘 믿고 지금까지 끌어왔는지.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자고? 내가 결혼 전에 내 재산으로 되어 있던 거야. 꼴랑 몸뚱이 하나만 들고 장가온 주제에 어딜 아파트를 넘봐?
당신들 나한테 줄 위자료나 마련해놔. 나 이대로 순순히 못 끝내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예, 그래도 그렇지. 같이 살던 집인데 반으로 나누는 건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혼자 그걸 꿀꺽해, 그 큰 집을. 아줌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이 집 살 때 보태준 거 있는지. 당신 아들놈 뻔뻔하게 몸뚱이 하나만 들고 들어온 거야. 뭐? 몸뚱이? 아, 그래. 뭐 인정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같이 살았던 시기가 있는데 집 반으로 주기 전까지 이혼 못해. 어차피 소송할 거야. 양심 없는 니들한테 합의 이혼은 바라지도 않았어. 위자료나 준비해놔.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니. 시집와서 시댁 식구한테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피해 보상이라니. 절대 못 줘.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시댁에선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결혼 생활이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남편에게 분할을 할 재산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도와줄 형편이 못했던 시댁은 결국 하나 있는 시어머니의 집을 팔아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월세로 돌린 그 집에서 시누이 가족과 남편이 같이 살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이제야 그 작은 집에서 식구들과 살아보니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야 후회를 한다며 저와 다시 합치고 싶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였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본인이 어른이 된 것 같아 효자 노릇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핑계로 말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핑계였는지 진작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대리 효도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본인 눈앞이 캄캄했겠죠. 그 얘기를 들으니 사실 통쾌하고 우스웠답니다. 너 없이 살아보니 내가 정말 잘못한 거 깨달았어. 결혼하고 나니까 더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식구를 챙겨야 할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에 대한 소중함 진짜 깨달았거든. 이제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 챙기는 일은 많이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너한테 희생하고 더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우리 좋았었잖아, 자기야. 웃기고 있네. 네 천성 이미 봐버렸죠? 결혼하고 효자 되는 놈들은 깊이 알아더니 내가 그런 놈을 만날 줄이야. 효도는 셀프야. 알겠니? 결혼 전에 안 한 효도 왜 나 만나서 갑자기 하려고 하는 건데? 누구 신세 망치려고? 내가 적당히 했으면 말을 안 해. 어디 감히 우리 엄마 집을 노려? 정신 나간 것들 같으니라고. 그래, 인생 공부했다. 나 역시 이혼녀 됐지만 진짜 후회 없는 선택이야.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이제 정신 차렸다니까. 너도 나 없이 못 살 거 아니야. 아니, 나 이제 너 없이 살고 싶어. 니네 식구 너 다 구질구질하고 정말 지긋지긋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이제 내 행복 찾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니네 엄마랑 네 동생 마음껏 챙기면서 네 인생 희생하고 살아. 아, 맞다. 괜히 재혼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효도는 너 혼자 하길 바란다. 2번 이혼할 순 없잖니? 이제 연락하지 마. 전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연락을 모두 차단했어요. 개념 없는 시댁을 겪었지만 후회하지 않는 결혼이었어요. 그 덕분에 이제 남자 보는 눈도 키워졌고 오히려 저희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더욱더 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처음 이혼을 했을 때 엄마는 속상해 하셨지만 제 모든 상황을 아시고선 그 집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말리고 말렸어요. 그리고 엄마와 단둘이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행복하니 정말 인생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전 몰랐던 이 행복이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은 연속으로 온다고 남편과 이혼 후 제 집값이 말도 못하게 뛰어 집을 팔았고 큰 수익을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엄마에게 조그만 상가를 하나 선물해 드렸고요. 전 아이가 없지만 제가 이혼을 해보니 여자 혼자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키워줄 생각을 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시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와의 행복한 시간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많이 느낀답니다.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본인 부모님께 가장 잘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에 잠실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명절이 다가오네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일들에 또다시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네요. 저에게는 하나뿐인 귀중한 딸이 있어요. 현재 나이는 32살이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상처가 큰 건 제 딸일 거예요. 예비 사이였던 놈의 엄청난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위태로워졌었어요. 딸이 유학을 다녀온 뒤에 저에게 꽤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었죠. 얼마나 괜찮은 남자길래 한국에 돌아와서까지 만날 정도야? 그런 걸 왜 이제야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니? 좀 더 빨리 말하지. 아무래도 저도 조심스러운 점들도 있고 섣불리 얘기하면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마음이 있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시간 내서 얼굴 한번 보실래요? 글쎄다. 너희 아빠가 몸도 성치 않은데 지금 이 시기에 얼굴 보고 웃을 기분은 아닌 것 같구나.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보자. 딸은 제 입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저는 좋게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남편의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도 겹치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있었는데 소개해주겠다고 데려온다면 밝게 맞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냉정하게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고 이런 결정에 있어 딸은 기대와 다른 답변에 서운했는지 풀 죽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버렸고 그래도 너무 무관심한 것도 딸이 용기 내서 속마음을 꺼낸 부분이라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니 다행히도 제가 한 말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진 않았는지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묵묵히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집안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잘 사는 집안이란 걸 대화로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집은 남편의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허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기분이 들떠서는 계속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며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여 걱정이 되었어요. 딸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와의 결혼은 저희야 당연히 허락하지만 모든 건 금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보내는 저희도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주고받으며 식사를 끝낸 뒤 다른 변호사라고 하는 남자와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저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조만간 얼굴 한번 보고 결혼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지 않아? 내가 몸이 이래도 우리 딸 혼기가 늦으면 안 되잖아.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쎄요. 저도 마음 같아선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키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쪽 집안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와 맞아야 결혼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없고. 남편은 일단 결혼에 대해 확정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을 보고 좀 더 알아본 뒤에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며 딸에게 얘기를 하니 좋아 들떠서 출근을 하며 교제 중인 남자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전화통화 괜찮니? 이번 주 주말에 서연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며 인사시키려 온다고 하던데 시간 맞으면 같이 얼굴 좀 보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너희 아빠가 몸이 안 좋으니 오랜 시간 대화할 수 없잖니. 네가 옆에 있어주면 엄마는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도 요즘 바빠서 얼굴 못 봤잖니. 이참에 며느리와 의논해보고 결정되면 연락 좀 주렴. 아들은 알겠다며 바쁜 듯 전화를 끊었어요. 아무래도 결혼하고 자리를 잡으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라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없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기 전날 딸에게 다시 물어보게 되었고 언제 오기로 약속을 잡았냐고 물어보자 다시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울상인 얼굴로 최근에 일이 바빠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라서 그런지 꽤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야 언제든지 있으니 여유되는 날짜에 다시 약속을 잡아 계획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아들도 그때의 시간에 맞춰 다시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각자의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한동안 명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이 바쁠 것 같다며 명절날 잠시 인사드리러 온다는 말에 어차피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라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음식 준비도 일부러 하는 게 아닌 명절이라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 번거로운 상황들을 덜 수 있었습니다. 평소 명절을 지낼 때보다 좀 더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명절 당일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 위해 출발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아침 일찍 차례 지낼 준비를 하며 걱정과 긴장 속에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저희 집에 일찍 도착했고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딸은 급하게 현관 쪽으로 달려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희는 차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켰고 딸과 인사하러 들어온 남자가 뒤에 서 있었어요. 진행이 끝나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놀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에서 많이 보던 얼굴이었고 남편도 딸이 인사시키려 데려온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는지 목덜미를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남자가 차례상을 향해 넘어지게 되었고 제정신이 아닌 아들은 차례상에 엎어져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그대로 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그 남자는 갑자기 당한 봉변에 왜 그러냐고 당황해하면서 아들의 양쪽 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진땀을 빼고 있었고 딸은 분노하고 있는 자기 오빠를 보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왜 그러냐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유학 중이었던 딸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변호사인 이 남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누워 계신지 몰라? 같이 일하시는 분과 다투시다가 아버지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다치셨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처리가 되지 않아. 우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도 변호사를 앞세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며 주장을 했었잖아. 그때 너는 유학 중이라서 아무것도 몰랐었지. 그렇게 한참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 했는데 그때 우리한테 다가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왜냐고? 이 사람과 대화했던 녹음 파일이 전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난리 쳐봤자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받아요. 쌍방 과실 아니에요? 그쪽 아버님이 먼저 불만을 제기하셨잖아요. 회사 상사가 지시한 부분들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 일을 이행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쪽만 다친 것도 아니고 우리 쪽도 많이 다친 상태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저희가 가해자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오히려 가해자 아닌가요?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고 끝내는 걸로 하죠. 제가 이런 사건들 한두 번 해봤겠어요? 질질 끌어봤자 피곤하기만 하지 서로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쪽한테 이런 말 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쪽 가족들 중 제일 맑게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니까 서둘러 마무리 짓자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해외로 여행을 가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아들은 그때 상대방의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며 그날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 사람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법정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평소 침대에 누워만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희 가족 모두 힘들어 했었고 사람이 결정해서 판결을 지어버리는 법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상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던 이유는 작업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았고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작업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했었지만 회사 상사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무시를 하며 무작정 기한 내에 급하게 작업을 끝내길 원했습니다. 안전장치를 전부 설치를 한 뒤에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된다며 그냥 일을 하라며 무작정 떠밀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던 남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남편이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저희가 진술을 하면 전부 저희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다 보니 점점 저희에게 불리한 작용이 적용되었고 변호사는 충분히 안전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었다며 되려 저희 남편을 회사의 고문관으로 사건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상사들은 저희 남편의 FM식의 진행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점들이 많았다며 남편을 이상한 사람으로 처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계획에 차질까지 생기게 되면서 손해본 금액들이 어마어마하다며 저희와 반대의 입장을 내세웠었어요. 결국 저희가 원하는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없었고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해외여행을 떠난 변호사가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유학 중이던 저희 딸이었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인연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국선 변호사라고 저희에게 막말을 하며
깎아내리던 이 사람이 뱉은 한마디에 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사건을 한두 개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전부 기억을 하겠어요? 제가 정말 그랬다면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때 당시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아버님의 사건들이 저에게 접수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편 의뢰자에게 저는 최선을 다했어야 했고 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해줬어야 했다고요. 저도 그 사건이 분명 아버님이 억울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은 제 의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도 밥 벌어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해? 네가 일말에 양심이 있었다면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놈에게 내 동생을 넘겨줄 것 같아? 이 결혼 내가 절대 반대할 거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나가. 난리를 치던 아들이 변호사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엄청나게 분노한 듯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쫓겨나게 된 그 남자는 2번 다시 저희와 마주치게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저희 딸이 너무 괴로워 보였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들어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며느리에게 가서 진정 좀 시켜주라고 부탁을 했고 그때의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있었어요. 바로 사건의 당사자인 남편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왔는지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처방받은 약을 먹은 뒤 아들과 함께 자리에 눕혀 주었어요. 한숨만 쉬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 때문에 또다시 아픔을 겪고 있으니 정말 괴롭더라고요. 아들은 그 남자가 절대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나를 세우며 분노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사람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었는지 저희 딸이 변호사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은 정리할 필요도 없으니 연락을 하거나 받지도 말라며 강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딸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며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화를 내며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아들을 진정시킨 뒤 일찍 들어가 쉬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딸이 받은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 뒤에서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알아서 잘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 가족 모두 평화가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변호사인 그 사람이 저희 딸을 놔주지 않고 있었어요. 딸은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딸의 행동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어요. 결국 저희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남긴 그 변호사를 끄집고 1층으로 내려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쪽이랑 저희 딸과는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 모르세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 딸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좋게 말할 때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니까 돈도 많잖아요. 다른 여자 많으니까 새로운 사람 찾아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은 진심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살면서 과거의 일들 전부 보상해 드릴 테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연이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며 만나온 사이이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연을 끊으면 저는 앞으로의 인생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부탁합니다. 서연이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이 얼마나 좁은 땅덩어리예요.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요. 그 정도로 좁은 이 한국 땅에서 자신이 내린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일적이라고 했어도 그런 식으로 저희 집안을 깎아내린 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신 행동들이 그쪽의 인성이고 평소의 모습인데 어떻게 제 딸을 그쪽한테 보낼 수 있겠어요?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딸과 어떤 식으로든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전부 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똑똑한 양반이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남자는 저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눈물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살면서 너무 괴로운 삶들의 연속이 계속됐었거든요. 집으로 들어온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을 열었는데 창문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그 사람과 딸의 인연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걸 확실하게 받아들였는지 평소처럼 별 문제 없이 지내오고 있었어요. 아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상태를 물어봤고 개인적으로 자기 동생이 걱정됐는지 좋은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는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주말에도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꽤 많은 신경을 써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 딸에게 사탕발림을 했던 건지 모든 걸 철저하게 숨기며 서로 만나고 있었고 뜻밖의 장소에서 둘이 만나는 걸 목격하고 말았어요. 며느리와 오래간만에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었고 단둘이 저녁을 먹기 위해 고민을 하며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 저희 딸과 그 사람이 단둘이 카페에 앉아 웃고 떠들며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인 멈춤에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가 한 곳을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자 그걸 보게 된 며느리는 경악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둘을 바라보며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변호사가 잠시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며느리와 몸을 돌려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 코너를 돌아 들어갔고 딸은 핸드폰을 만지며 변호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였어요. 따로 대화하는 게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 저와 며느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로 통화를 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사람 인성 변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대화를 듣고 말았고 저는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말았습니다. 나도 당연히 당신 보고 싶지. 내가 잘 해결해 준다니까. 내가 누구야? 변호사야.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렵다고 벌벌 떨고 있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테니까 내일 저녁에 만나는 걸로 하자. 그쪽 호텔로 예약을 잡았어? 거기 꽤 비싼 곳인데. 인사드리러 언제 갈 거냐고? 조만간 시간을 내서 나를 잡도록 하자. 내가 워낙 바쁜 거 잘 알고 있잖아. 이번 달은 일정이 꽉 잡혀 있으니까 다음 달에 인사드리러 가자.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럼 나도 사랑하지. 지금 내가 미팅 중이니까 내일 저녁에 그쪽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연락하려면 새벽에 문자 주면 내가 전화할게.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호텔? 너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면서 내 딸을 놓아주지 않고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쓰레기 자식이 다 있어? 너 오늘 잘 걸렸다.
내 딸에게 한 번도 아닌 2번을 상처를 줘?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며느리도 듣고 있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저보다 먼저 달려가 그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뒤이어 저도 그놈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난 상황들 때문에 주변에서 웅성거리자 제 딸이 밖으로 나왔고, 셋이서 난리를 치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급하게 달려와 저희를 말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왜 그러냐며 둘이 만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 사람의 편을 들길래 제가 진정이 되지 않자 며느리가 대신 설명을 해주었고, 그걸 듣고 있던 딸이 그놈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서 방금 통화했던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딸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자기 몰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딸은 더 이상 그 남자를 신용하지 못했고, 가증스러운 입놀림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놈에게 딸은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딸은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그놈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 뒤에 전화를 끊었어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듯 보였고, 그렇게 그놈과의 인연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놈이 다른 여자와 통화를 하고 있던 사람은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집안인 것 같았어요. 소문으로는 변호사직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듣게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집안에서 그놈의 행동에 대해 손을 쓴 듯 보였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 했던 그놈의 충격 실체가 밝혀지면서 되려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진 꼴이 되었네요. 이 일들이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들이었고, 지금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사람이 만든 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법을 이용해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또한 지금 현재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잘 헤쳐나가시고 밝은 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